신동아 투자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특히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 이 주식농부 박영욱 스마트인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가치 투자의 어떤 이제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이 라이프 자산운용을 설립하시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신 이채원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 작년을 돌이켜 보면 일단 가장 이제 의미가 컸던 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코스피가 이제 2,600까지 갔던 게 이제 1,40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뭐 외국인 매도도 많이 나왔고 기관들도 많이 팔았지만 동학개미 분들의 이제 매수에 힘입어서 사실은 그걸 이겨내고 이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작년에만 해도 거의 한 66조 정도 개인 순유입이 됐었고요. 예탁금 늘어난 것까지 합치면 거의 뭐 100조 가까운 자금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좀 유동성 장세적인 성격이 벌어지면서 작년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언택트 관련주 좀 성장주를 대표하는 뭐 흔히 뭐 BBIG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한 특징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성장주가 과거 꾸준히 한 6년 정도 이제 성과가 좋았어요. 이제 미국을 놓고 봐도 지난 5년간 미국은 이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약 90% 아웃퍼폼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고 그 이제 피크아웃을 친 것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보면 뭐 회의도 화상으로 하고, 뭐 건강검진까지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고, 화상으로 하고, 쇼핑도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붐을 이루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좀 어떻게 보면 뭐 3년, 5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될 거를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급격히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빨라지면서 주가도 이제 다 반영을 시켜서 이제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쪽이 좀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다소 좀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다. 이제 업종이 군을 이뤄서 많이 올랐잖아요. 뭐 게임주 다 오르고 예를 들면 뭐 그냥 인터넷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버리니까 다소 좀 쉽게 돈을 벌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굉장히 큰 반전이 이제 벌어진 건데요. 올 상반기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압도적인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철강, 화학, 뭐 건자재, 시멘트 등등 이런 업종들이 뭐 크게는 두세 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배경을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괴리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과거 6년간 이제 압도적인 이제 성장주의 승리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제 과거 5년간 뭐 90% 언더퍼폼했지만은 최근 5월까지를 놓고 보면요, 미국의 가치주가 오히려 20% 아웃퍼폼했어요. 6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이제 반전이죠. 시장의 색깔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배경은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한 2% 초반 정도, 금리도 이제 작년에 0.3까지 갔던 게 미국 국채 10년이 뭐 1.8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1.3 정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는 작년 대비 이제 슬슬 상승 추세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성장주가 힘을 받지 못하거든요. 성장주를 이제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 기법을 쓰는데 이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인데요. 할인할 때 쓰는 그 할인율을 이자율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성장률은 불리하고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유리해요. 미국의 이제 펀드 같은 경우 동향을 보면 정확히 정의 관계로 움직여요. 미국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가치주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면 가치주 떨어지고 성장주가 올라요. 이 궤적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상반기는 이런 쪽 그동안 좀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가치주와 성장주 괴리를 이제 좁히는 이제 작용이 있었고, 이제 금리 올라간 효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 효과, 뭐 인플레이션 오면서 이런 쪽에 이제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좀 이제 실적 장세로 전이가 되다 보니 이제 뭐 테마를 쫓아서 이제 투자해서 이제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왔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옥석을 좀 그렇습니다. 올라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왔다. 쉽게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뭐 그
경기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지수 뭐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뭐 환율, 물가, 금리, 뭐 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네.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이 언택트 관련주 또 뭐 하이테크 기술주 관련 중심으로 네. 해서 이제 크게 올랐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나 네. 뭐 이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네. 그런 기업들이 그 시장을 통해서 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적이 좀 받쳐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네. 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가치준이 성장준이 막 이런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어떤 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장상으로 놓고 보면은 네. 작년에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기술주들이 이제 크게 올랐고 금년에는 이제 그 이 가치주들이 1월 달부터 사실은 이제 키 맞추기 위해서 균형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크게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네. 이제 지금은 뭐 지수도 이제 3,300선에서 네. 뭐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네. 과정에 이제 그동안에 소외됐던 네. 이제 가치주라고 했던 기업들도 이 어느 정도 상당히 뭐 가치주들도 수익 대비하면 오히려 성장주보다도 네. 일부 이제 개별 종목들이 수익이 훨씬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앞으로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네. 볼 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이제 3, 4년, 4, 5년 전에 뭐 그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투자를 그 했을 때 네. 주가가 크게 그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치주라는 뭐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혀가지고 주가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2, 4분기 실적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 실적주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일반 언론들이 보고 이러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그 일반인들의 그 수익은 네. 굉장히 좀 낮게 평가돼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이 분석하는 평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은 실제로 잠재력이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네. 지금 굉장히 그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마다 네. 그러니까 그 평균 성향이 좀 수익률은 좀 낮지만 네. 어떻게 이제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일찌감치 투자한 분들의 경우에는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개인들도 있다.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이제 팬데믹으로 해서 주가가 그 2,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네. 올라올 때는 네. 함께 같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갭이 열렸던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네.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매출도 늘고 이제 이 돈도 벌고 이러니까 네. 그런 기업 중심으로 찾아서 투자를 해놔야지 네. 과거처럼 네. 뭐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예. 네. 예, 좋은 성장주나 좋은 가치주는 항상 이제 좋은 성과가 나기 마련인 거고요. 네. 자지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네. 이게 어차피 기업의 가치는 그 세 가지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은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첫째는 뭐 안정성이고요. 예. 안정성은 이제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네.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그 자산으로 내재돼 있겠죠. 네. 뭐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땅을 산 기업도 있고 유가증권에 투자한 기업도 있고 네. 그게 이제 자산 가치, 네. 그게 과거를 의미하는 거고 안정성 지표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수익 가치죠. 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벌 수 있는 뭐 수익의 양과 질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근데 수익 가치는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의미하는 건 성장이죠. 성장 가치. 네. 이 기업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은 얼마나 벌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벌 거냐 네. 이렇게 이제 가치가 결정되는데 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네. 좀 미래 성장 가치를 중시하는 분도 계시는 거고 네. 어떤 분은 뭐 현재 수익 가치 난 PER 낮은 게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신 거고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자산 가치가 높은 안정성이 높은 기업이 좋다. 여러분들은 저 PBR이 낮은 기업, 땅 많고 현금 많고 이런 걸 선호하는 기업도 있고 네. 각각의 일단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요. 네. 시장이 굉장히 큰 오해가 뭐 정말 좋은 성장주, 좋은 바이오 기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업을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네. 낮은 가격에 네. 뭐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네. 몇 년 뒤에 이제 인기가 생겨서 네. 막 주가 크게 오를 때 이제 매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진정한 가치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이 훌륭한 기업을 뭐 10년 전에 발굴을 해서 네. 장기 투자하신 분은 좀 엄청난 가치 투자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주가는 뭐 꽤 올라 있잖아요.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고 네. 뭐 이 세상 최고의 주식이라도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뭐 주가가 막 크게 오르면 이제 크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뭐 본인이 연구도 안 하고 누가 야 카카오 좋아 뭐 네이버 좋아 이래서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네. 분석도 안 하고 네. 매수를 하는 건 이제 가치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이제 많이 벌기보다는 이제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네. 예, 과거와 현재를 중시하는 편이고요. 네. 옛날에 잘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네. 예, 고간의 재물이 두둑하고 지금 현재도 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잘 하고 있고 네. 돈 잘 벌고 배당 잘 주면 네. 앞으로도 잘 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를 중시해요. 네. 기본적으로 되게 정량적인 지표를 분석할 때 네. PBR 낮은 걸 좋아하고요. 네. PER 낮은 거 좋아합니다. 이유 없이 낮은 걸 사야 되는 거고 네. 이유가 있어서 낮은 거 사면 안 돼요. 네. 정당한 이유로 싸야 되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 산업이 없어진다든지 네. 뭐 다 도시가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신재생 하고 있는데 누구는 우리는 그냥 연탄만 계속해. 그러면 그 업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들은 다 LED 하고 있는데 나는 LCD만 하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저평가가 되냐 기업이 그러면 시장의 오해, 편견, 네. 무관심, 네. 뭐 레포트가 안 나와서 알려지지 않아서 네. 또는 수급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이 팔아서 네. 뭐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뭐 이런 인기가 없어서 뭐 테마주가 아니라서 이런 등등의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될 때만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멀티플 낮은 기업들을 고르고 네. 다 분석하고 탐방하고 조사를 해보고 네. 아 이게 저평가 요인이 정당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는 네. 그런 기업에만 이제 투자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델이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진 기업이 물론 전 세계에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기업은 대부분 뭐 구글이나 뭐 그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 뭐 국내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네. 그래도 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좋은 모델을 가지고 네. 어느 정도 자기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네. 뭐 고객사가 갑자기 뭐 CR을 요구해도 뭐 이겨낼 수 있고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네. 삼성전자에도 매출하고 하이닉스도 나가고 뭐 LG전자도 나가고 이런 기업은 훨씬 낫잖아요. 네. 한 군데에 종속돼 있는 기업보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중시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역시 지배구조입니다. 과연 기업의 이제 뭐 경영의 투명성이나 얼마나 도덕적이냐, 네. 그리고 이제 경영자의 자질이라든지 뭐 주주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네. 뭐 어떤 뭐 좋은 지배 구조를 잘 갖고 있는지 없는지 네. 이제 그 부분을 따져서 네. 이제 뭐 종목을 선정한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시기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좀 길게 들고 간다, 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네. 우리 이채현 의장이 가치 투자 시장에서 그 완전히 바이블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러면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 우리 이채현 그 의장이 얘기하는 그 방식대로 예. 이 실행을 하면은 뭐 이렇게 크게 네. 인내심만 있으면은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래 저는 그 이제 투자자라기보다는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예. 이제 네. 증권 시장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업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을 선정할 때도 네. 저도 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 정도 봅니다. 네. 정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네. 정말 우리 그 국민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모델과 더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경영자의
그 덕목을 봅니다. 네. 경영자가 정말 열려 있느냐. 이 열린 경영자 아니면 또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냐 아니면 정말 책임감이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덕목 중에 경영인이 열려 있느냐 이걸 네. 보거든요. 열려 있다는 얘기는 네. 그 뭐 이제 함께하는 직원들 함께 가고자 하는 것들을 교류 공감하면서 네. 가게 되면 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객한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함께하는 또 투자자들 주주들이고 열려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세상이 워낙 이렇게 급변하게 변화되니까 네. 이 기업가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네. 이 변화를 잊고 혁신하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3% 정도의 그 배당을 또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기업인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뭐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3, 4년, 4, 5년 미래를 보고 이 투자를 해서 네. 또 거기서 뭐 성과가 나면 네. 또 다시 또 약간의 그 수수료 거래세만 부담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기업인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 제가 이제 주식농부의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주식농부라는 이런 닉네임을 얻게 된 것도 네. 뭐 농부가 정말 계절에 관계없이 농사를 지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듯이 네. 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 허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나의 그 소명이고 책임이다. 네. 라는 의미에서 이제 기업을 찾는 겁니다. 네, 네. 그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보고 네. 그 가격 대비 가치가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게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 투자자 입장이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그 오늘 사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온전히 그 투자한 기업이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이 회사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찰하고 또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지수도 뭐 3,000포인트 오르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고 이러니까 네. 뭐 지금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가고 네. 우리의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환율도 이제 올라가고 이러고 그러면은 네. 역으로 네. 세계 생산 그 국인 그 중국이나 이런 그 경기가 그 호전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네. 그쪽에 또 많이 의존돼 있으니까 네. 우리 경기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니까 궁극적으로 이제는 그 회복의 기미가 있다. 경기는 좋아진다. 이렇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익도 내고 또 그 이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2008년도와 지금 2021년도 비교하고 이러면은 네. 정말 그 세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가 호불호에 관계없이 네.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뭐 지수가 예를 들어서 3,000에서 뭐 4,000포인트 간다고 해도 그게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 있고 지수가 3,000에서 2,000까지 간다고 해도 성장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수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뭐 환율, 물가, 금리, 뭐 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대변수라고 보는 건데 네. 우리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깊게 생각하고 증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투자하는 기업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과정, 변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업에 집중을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그 이 시장 지배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네. 이 어려운 위기를 즐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2, 3, 4, 2 업체들은 그 어려워지면 네. 정말 이 극복을 못하고 위기가 정말 위기가 돼서 네. 회사가 도태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위기는 결국은 극복이 되거든요. 극복이 네. 되고 나면은 그 이제 1등 가는 기업들은 네. 그 시장 기반이 더 넓어져서 네. 더 크게 성장하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일수록 네. 이 경쟁력이 있는 기업,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네. 해주는 어떤 그 결단력, 네.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업의 뭐 사장이나 CFO나 이사들을 만나고 또 아니면은 그 이 주식 담당자를 이렇게 만나는 게 뭐 네.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좋은 방법보다는 그 투자하는 기업의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그 아니면은
또 그 투자한 기업에 뭐 방문을 통해서 네. 뭐 직원들에게 밥 사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면 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 투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알면 알수록 그 기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려울 때 정말 이 뭐 요즘 뭐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시장 위험에서 주가가 다 빠질 때 네. 내가 보기에는 이걸 충분히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기는 정말 그 좋은 그 자기 지분을 늘려서 네. 이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네. 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많은 기업이 아니라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세네 개 기업만 평생 동행할 기업 찾게 되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좀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뭐 코스피가 1,450까지 갔다가 네. 뭐 3,300까지 왔는데 네. 조정다운 조정은 이제 크게 없었고 네. 그래서 주식이 뭐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거고요. 때로는 쉬어갈 때도 있고 네. 조금 뭐 주가 조정을 받을 때도 있는 거죠. 네. 또 뭐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또 작은 하락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주식이 마냥 올라가니까 영원히 오를 것처럼 이제 착각에 빠져서 네. 너무 지나치게 좀 급하거나 좀 높은 가격에 네. 매수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뭐 확신이 없으니까 네.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기업이라면 확신이 있으니까 뭐 주가가 떨어져도 언젠가 오를 텐데 이제 걱정이 없는데 네. 잘 모르고 산 기업 같은 경우는 불안하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팔게 되고 반대로 조금만 올라도 팔게 돼요.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련의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코로나 영향이 좀 큰 걸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네. 확진자 수가 막 급증하고 있는데, 네. 예.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뭐 징조 같기도 하고, 그냥 폭풍전야처럼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좀 이제 마무리 마지막 국면이지 않나 싶은 뭐 4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이 상황이. 어차피 뭐 언젠가는 이제 뭐 마무리 질 거고요. 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백신 접종 연말까지 대충 할 거고, 그러고 나면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이 여파는 상당히 가라앉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연말이 지나면요, 네. 그 어영부영 이제 만 2년이에요. 그렇죠. 코로나에 익숙한 이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한 내년쯤 돼가지고 이제 아무도 마스크를 안 끼고 다 여행 다니고 그냥 뭐 노래방도 다니고 그런 시절이 오면은 이게 완전히 세상이 또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수혜를 받았지만 더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거고 엄청 피해를 받다가 다 만회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저는 그 키워드를 일단은 지금은 균형, 네. 뭔가 좀 정상화, 회복, 좀 이런 키워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서비스 산업 쪽의 수요가 너무 이제 소비자 쪽으로 오는 경향도 있었고, 네. 뭐 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뭐 명품을 많이 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밖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다면 이제 이쪽 수요는 좀 줄고 이쪽 수요가 또 급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네.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정상화될 것 같아요. 시장이 내년 정도 되면 모든 이제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비정상적인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균형 맞추고 뭐 너무 과도한 뭐 언택트주가 오른 것도 어느 정도 좀 수정을 받고 너무 과다하게 뭐 오프라인 쪽 좀 소외됐던 부분들 어느 정도 만회도 할 거고 지나치게 떨어지는 금리도 적정 수준 회복하고 네. 뭐 모든 뭐 물동량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한 발 앞서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안 나빠진 기업도 꽤 있어요. 네. 뭐 제가 보기에 뭐 의료업종 뭐 예를 들면은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주가는 뭐 전혀 못 오르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일반 코로나 피해 업종 중에서 이런 소비재 쪽에서도 좀 기회가 올 수 있고요. 많은 생활이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집콕 문화 수혜를 받은 업종이 꽤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면 누가 집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밖으로 나갈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코로나도 이제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그 이제 디지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 지금 현재의 그 트렌드 방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추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주가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셧다운되는 이렇게 급락의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겪었지만은 네. 이제 이후에는 뭐 이제 델타 변이 포함해가지고 또 확장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안고 이걸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쳐야 될 것이냐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성장한 기업들을 놓고 보면은 네. 우리가 이게 이제 급속하게 그 디지털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난 정착화 이게 된다고 전 극복이 되든 극복이 안 되든 간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크게 수혜를 보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같은 그렇죠.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이제 식량 문제나 기후 문제라든가 뭐 환경, 뭐 이렇게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네. 2008년도 10년 전과 지금하고 지금 완전히 그 세계를 지배하고 리드하는 기업들이 국내도 해외도 다 바뀌었듯이 또 앞으로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또 바뀌어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뭐 삶이 지속되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지수 3천은 내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1등 가는 기업들 이렇게 투자해 놓으면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만히 관찰해 보면 다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게 뭐 돈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뭐 저 사람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든 기업이든 그 어떤 태도나 그 현재 그 상황을 오래 또 관찰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뭐 사람도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이상이 많이 높아진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그저 뭐 열정이라든가 뭐 끼, 흥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사회 그 인프라 그 SOC 포함해 가지고 IT 기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제 뭐 K 방역 시스템까지 뭐 이제 K 컬처 관련해서 K 푸드까지 그래서 이런 그 문화가 그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넓어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K 푸드나 이런 것들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게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CJ 젤지당이 됐든 뭐 농심이 됐든 아니면 KT 엔진이 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 이 가치 투자를 포기한 건 아니고요. 네. 한 단계 진화하고 네. 확장된 형태의 이제 가치 투자 ESG 행동주의를 입힌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ESG 하면은 뭐 이렇게 스크리닝 방식을 많이 써요 대부분. 이게 뭐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이제 좋은 걸로 사는 거고 ESG가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ESG가 나쁜 기업을 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규범 스크리닝도 있어요. 뭐 UN, PRI 같은 거, 국제 규준 같은 거를 뭐 충족하는 것은 사고 아닌 거는 빼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는 뭐 지속 가능 테마에 투자하는 스타일도 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통합 스크리닝 방식도 있고요. 뭐 재무 요소도 포함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 뭐 직접 투자 방식으로는 이제 뭐 임팩트 투자 뭐 이제 환경이나 뭐 소셜 이슈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네. 그 외의 방식이 이제 행동주의랑 이제 인게이지먼트 뭐 우호적 관여 스타일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하는 건 이제 그 행동주의지만 극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뭐 기업과 동반자 역할을 하고 상생하고 같이 이제 동반할 수 있는 네.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추구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ESG는 저희는 좀 역발상 ESG인데 그게 네. 이제 ESG 평판이 네. 좀 안 좋거나 레이팅이 낮은 기업들 좀 시장의 또 오해나 편견 때문에 좀 나름 하고 있는데 몰라주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찾아내서 회사를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네.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컨설팅. 이유로 뭐 당신을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고 네. 컨설팅 해주고 싶다. 네. 그리고 우리도 당신 주를 사서 같이 가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냐. 그런데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X죠.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절대 싸우지 않을 거거든요. 네. 싸우지 않을 거고 그 기업의 의지나 여지가 없다면 투자를 안 할 생각이에요. 네.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네. 같이 이제
뭐 가치를 공유하고 네. 뭐 기업 가치 제고시켜서 네. 저희 수익자도 행복하고 네. 뭐 기업도 좋고 주주도 좋고 사회에 공헌도 하고 네. 나아가 이제 국가 경제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크게 봐서는 일단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어떤 예를 들면 과거는 뭐가 지배를 했을까요? 힘이 지배했겠죠. 아주 오래전에는 권력이나 군사력 이런 게 지배를 했었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가 지배를 할까요? 지금은 명확하게 모렐러티,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죠. 예. 이제는 세상은 도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게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이 왜 미친 듯이 기부를 하고, 워렌 버핏이 왜 100조를 기부하고, 세계 최대 부자인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의 99%를 다 기부를 하고, 저크버크부터 해가지고 다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아와 빈곤과 재난과 질병, 온갖 불평등에 맞서 싸우고 있어요. 그냥.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도덕적이지 못하면 이제 존경받지 못하고, 돈을 이제 뭐 얼마나 벌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왔다. 착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국내 사회적 이슈들을 보셔도 뭐 미투나 뭐 학폭, 인성 논란 생기면 그냥 거의 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다시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무너집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몇몇 기업 사태 보셨잖아요. 뭐 기업들이 뭐 갑질을 하거나 뭐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기업은 뭐 불매운동 벌어지고 그냥 기업이 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요. 이게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보면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예를 들면 갈라 그래도 안 받아주는 기업도 많고, 뭐 15년 전에 어떤 기업에 전화를 했더니 자꾸 귀찮게 하시면 우리 배당 안 합니다.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은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ESG가 부족해서 저평가됐던 거예요. 가치주들이 다 대부분 대부분 뭐 이제 국영제 대부분 속해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소통 안 하고 IR도 안 하고 탐방도 안 받아주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안 하고 뭐 배당 정책 이런 게 미흡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이제 사람의 본성이나 뭐 기업의 본성이 뭐 이렇게 모두 다 뭐 선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 착한 척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인성이 나빠도 나쁜 척하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세상이 온 거다.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에 정말 절호의 찬스인 거고, 또 이게 또 뒷받침돼준 제도가 또 최근에 우호적으로 바뀐 게 공정경제 3법이 통과가 됐어요. 공정경제 3법. 예, 이건 기업의 치명적인,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뭐 기업들로서 이제 부담이 크다고. 부담이 크죠. 감사 선임이 원래 뭐 과거에도 이제 3년에 한 번 하는 감사 선임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3%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뭐 원래 있던 제도인데, 감사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매년 하긴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뭐 자본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 또 주총에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위원회가 돼버리면 사내 이사 중에서 한 명이 감사로 선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50% 갖고 있으면 그냥 100%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감사인 제도는 47%는 죽어버려요. 3%밖에 발동이 안 되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333,9를 모으면은 본인이 원하는 감사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감사위원회 제도는 그게 안 됐거든요.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의 핵심은 감사위원회도 3% 룰이 발동이 돼요. 3%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분리 선출이 되는 거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80을 들고 있어도 3%밖에 행사가 안 돼요. 나머지 주주가 뭐 2명이 6을 갖고 있으면 이제 감사를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는 굉장히 이제 어떤 IR 정책이나 이런 뭐 주주를 대하는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보면 뭐 ESG 위원회 신설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주주를 홀대할 수가 없어요.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들을.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론칭을 시키게 그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또 이채연 또 의장께서 이 전 직장에 있다가 이제 오너 그 경영인이 되면서 그 ESG
그 투자, 네. 뭐 행동주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네. 다만 네. 그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네. 우리 그 공동체, 사회 조직이 없으면 존재 이유나 의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사회적 책임, 더 나가서 경제적 책임까지도 이제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ESG라고 해서 뭐 이게 이제 화두되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또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또 뭐 한몫 챙기고자 하는 자기 영역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봐요. 저는 먼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제 발명품이 있었지만은 뭐 우리가 산업화될 때 이 전기가 발명이 되고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하나 된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중에 정말 인간이 만들어 최고였던 그 공유 시스템이 저는 주식회사 제도와 기업 제도, 그다음에 증권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과거에 그 포르투갈부터 네덜란드, 영국, 지금 미국의 그 주주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근간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주주가 있고 일반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이 이 거래소가 됐던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하면 그 사적 영역에서 공적 기업으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상장이 안 돼 있으면은 뭐 본인이 아니면 그 투자한 그 주주들이 그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 손익이나 이익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등록을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인이 주주가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주면 손가락 끄고 약속을 안 했지만은 야, 우리 뭐 성과가 나면은 함께 나누겠다라는 게 이제 무언의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는 이제 그런 약속을 믿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 그 지배주주들이 그 대부분 그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느냐.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게 돈 있는 자본가나 기업인들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자기 부를 이렇게 누리는 또 투자자들도 뭐 이렇게 한몫 챙기고자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증권시장, 뭐 자본시장은 이 플레이어 중심 아니면 지배주 중심으로 이렇게 너무 흘러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ESG가 국민연금의 그 스트릿 포함해 가지고 국민 뭐 주주 행동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지배주주 중심으로 뭐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지배주주가 회사를 정말 몇 번 이렇게 뭐 분할한다든가 합병을 하다든가 뭐 아니면 상장 폐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기 투자하면 일반 주주의 그 몫은 사라지고 대주 지분만 이렇게 늘어나는 그 형국이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잉 컨선이라고 해서 계속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ESG라고 해서 뭐 환경 문제라든가 우리 그 사회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윤리적 도덕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하게 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부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는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지배주주도 그 일반 주주도 그 기업이 본래 목적이 건강히 가야 되는데 기업은 경영을 하는데 감사 정도는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줘야 그 기업의 본래 목적이 건강히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까지도 그 부담을 가진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 외국인 지분이라든가 기관 투자가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관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투명 경영을 하고 성과에 대해서 공정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그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는 정말 증권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그 이익을 취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튼튼해져서 자금 조달이 이제 필요 없을 땐 자기만의 구중공고를 만들어서 정말 그 거수기 사유이사나 감사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뭐 일감을 몰아준다든가 편법 증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요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제 국민들 투자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자지만 네. 충분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얘기를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지만은 오히려 투자자들보다는 그 기업가 입장에서 저는 대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해보고 투자를 해봤지만은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기회 있을 때만 얘기하는 게 정말 기업인들 존경받아야 된다. 부자들 존경받아야 된다. 세금만 있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3, 4년 이게 미래를 보고 이게 투자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약간 수수료 걸세내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이 최고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주식을 사놓고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 그 직원들을 이렇게 막 굉장히 괴롭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투자자들한테도 좀 기대 수익을 좀 낮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정말 이 자영업자 비율이 25%가 넘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자영업자들 7, 80% 이상이 1년도 안 돼서 전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신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렇다.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간섭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이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이렇게 건강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정말 뭐 터무니없이 그런 얘기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경영활동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나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는 저희는 뭐 그냥 경제사 동향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뭔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좋은 M&A 건수가 있으면 뭐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같은 동반자고 동업자잖아요. 같이 사업하는 같은 주주인데 어차피 잘 하고 있는데 시장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관심이 있고 하고 싶어 하는 기업. 지금은 좀 미흡하나 우리는 관심이 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교수님들 지금 일단 2분 자문단 모셨고 계속 섭외를 하고 있고 이제 법무법인 저희도 한 2군데 또 컨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레이팅 기관도 저희가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준비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 이제 3위 지속되는 한 우리 3위 지속되는 기업의 활동은 이제 이렇게 지속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저는 이제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 투자금을 늘려왔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이제 줬고 평탄할 때는 오히려 이제 줄이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을 단순히 이제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가 입장이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저는 이제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성장 주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기업을 이제 오래 정말 뭐 2, 3년, 3, 4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이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퀀텀 점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요인이 뭐 이렇게 영업망을 확충한다든가 뭔가 이게 새로운 어떤 신제품을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뭐 M&A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래 관찰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초창기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시설 투자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2, 3년 동안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3, 4년 되고 이러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기업을 정말 3, 4년, 4, 5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성장할 타이밍이 보입니다. 그때 그 성장 주기에 그 투자를 하고 또 이 주식도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마냥 성장을 하진 않고 보통 뭐 3, 4년, 4, 5년 성장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또 정체기를 또 이렇게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일부 또 수익이 나고 이러면은 일정 부분 팔아가지고 또 다른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는 그래서 저는 뭐 관리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기업의 성장 주기에 그 투자를 해라. 매력적인 대상이 나타나면 이제 적정한 가격에 뭐 아주 싸게 사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언제 이게 뭐 주가가 뭐 영원히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적정한 가격에 뭐 훌륭한 기업을 사서 이제 장기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5종목, 뭐 10종목도 좋고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매도 시점은 이제 그거 같아요. 저는 원래는 매도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내재가치에 도달하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처음에 내가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바뀌었을 때 뭐 법이 바뀐다든지 규제가 생긴다든지 뭐가 초기 아이디어가 바뀌어서 뭔가 좀 내재가치에 변화가 오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피터 린치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주식을 팔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면 즉시 매도한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파는 걸 이제 모멘텀 투자, 이제 그 손절매 로스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치 투자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싸지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더 크게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내재 가치가 안 변한다면. 근데 가치가 변하면 이제 팔아야 되는 거고, 뭐 규제가 생긴다든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든지 천재지변이 생겨서 뭐가 크게 바뀌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때.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정말 이 시점에서 제일 매력적인 걸 5개 샀는데 더 매력적인 게 나왔어요. 그럼 제일 덜 매력적인 걸 팔아서 갈아 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뭐 장기 투자도 좋지만은 그 케인즈가 얘기했지만은 장기 투자하기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또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하니까 뭐 적정 종목을 관리하면서 뭐 좋은 종목이 생기면 이제 제일 덜 매력적인 거를 매도를 하고 아주 매력적인 거를 갈아 껴서 항상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건전한 상태에 머물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상이 모든 것들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 우리가 부러운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뭐 가르쳐가지고 보내고 싶은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 회사 볼 때 야, 이 물건 정말 돈 많이 벌겠네. 이런 기업들에 찾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부안해도 하지 말아라.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남이 하면 그냥 따라서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해라. 저도 그 35년 이상 내가 자본시장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기업을 알지 못하거든요. 알지 못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대상이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세금의 원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야 될 근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해 주는 게 아주 의미 있고 정말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은 또 투자자는 기업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는 기업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그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고 소통해라. 투자해놓고 주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주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권리보다는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랫동안 그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을 이렇게 찾다 보면은 기업의 성장률도 할 수 있고 해서 항상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할 때 쌀 때 사야 되고 또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다. 야,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다시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얘기 듣고 정부가 오고 이러면은 막 갖다 몰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어떤 그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투자의 기회는 항상 있다.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해라. 공부한 만큼 그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투자는 이제 농사다. 네. 그리고 이제 올바른 마음으로 이제 크게 생각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 경제 교육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받지 못했잖아요. 네. 대학 가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금융 경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금융 경제 교육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투자 경제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밥상머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밥상머리 경제 교육과 제가 이제 일가일사 운동, 한 가족 한 기업학교 운동을 네. 벌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해서 저는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경제 교육이 없다. 네. 실제로 주식 투자는 기업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기업이 우리의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체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좌표를 짚어보면 어차피 뭐 작년에 코로나 겪고 이제 연말쯤 되면 만 2년쯤 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연말 정도 내년 되면 일단 코로나를 벗어나는 이제 국면이 올 거고 네.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좀 인프라 정책을 경기 부양 쪽으로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거에 좀 움츠렸던 산업들이 좀 다시 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애초에 저는 이제 뭐 소재나 산업재 이런 쪽도 괜찮게 보고 있었고 네. 근데 그런 쪽은 이미 꽤 시세가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로스 사이클이 작년 말에 어느 정도 상대적 초강세는 이제 1단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는 좋은 성장주와 좋은 가치주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뭐 좋은 성장주를 고르는 것도 이제 재능이 없고 이제 좋은 가치주도 이제 제값을 받는 시대가 올 거다. 내년 연말 내년 정도 되면.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소재나 이런 쪽을 보면 상반기에 좀 괴리가 많이 좁혀져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압도적인 이제 지난 상반기 성과까지 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은 뭐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 괜찮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뭐 옷은 입어야 되고 집은 져야 되고 그리고 뭐 좀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뭐 음식료 계획이라는 게 뭐 계속 변화하면서 대처하고 옛날에는 이거 먹다가 지금 이거 먹고 이걸로 바꾸면 되고 계속 이제 살아나가거든요.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장 이제 저평가되는 카테고리는 이제 고배당 쪽. 예, 그 고배당 쪽이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도 소외된 측면이 있어서 이쪽은 이제 제가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카테고리는 이제 전 지주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선주가 한 15년 전을 돌이켜 보면요. 예를 들면 보통주가 10만 원인데 우선주는 2만 원, 5분지일에 거래가 됐어요. 예전에도 이제 물론 이제 IMF 때 20년 전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랑 이제 우선주 괴리가 뭐 4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우선주가 어느 날 갑자기 두세 배 다 올라버린 거거든요. 저평가된 이유도 없고 뭐 갭이 메워진 이유도 없거든요. 지주사가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모든 지주는 뭐 준지주 포함해서 지주사 성격을 이제 뭐 그 대형 지주 밑에도 뭐 중소형 지주도 많이 있거든요. PBR 자체가 뭐 0.3 이러니까 거의 반값 이상 할인을 받고 있는데 지주사는 이렇게까지 디스카운트 될 이유는 없어요. 뭐 더블 카운팅 이슈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따지면 ETF는 왜 반값에 거래가 안 되죠? 다 더블 카운팅인 거잖아요, 이것도. 제가 만약 10조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를 다 샀어요. 그리고 10조짜리 상장시켰어요. 이게 왜 5조에 거래가 돼야 되죠? 아니, 저는 뭐 9조 5천억에 거래되는 건 이게 오케이예요. 뭐 유동성이 500조짜리보다는 10조가 거래가 덜 되니까 뭐 5% 디스카운트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값에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모든 지주가. 지주사는 그러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대부분 다 지분도 많이 들고 있고 주가가 오르면 본인도 좋으시고 소액주도 좋고 배당 많이 주면 서로 좋거든요. 뭐 그런 모든 측면에서 게다가 지주사 갖고 있는 계열사들은 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SK가 SK텔레콤을 팔 때 얼마에 팔 것 같으세요? 지금 주가 32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애널리스트를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 밸류에이션 해놓은 거 보시면요. SK가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가치를 30% 디스카운트를 해요, 시가에서. 그러면 결국은
4만 원, 23만 원에 팔 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0만 원에 내놓으면 1천만 원에 팔릴 것 같거든요. 지금 난리가 나겠죠. 전 세계 PE들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디스카운트를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헐값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100% 우리 이채연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는 도래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ALC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조셀 부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 행사에 그 미국의 한미 연방 하원 의원들 그 8명이 오셨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던 게 이분들이 정말 그 한국에 몇 번 오신 분들 있고 그러지만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그 한국의 어떤 그 눈부신 발전, 그 역량, 국민들의 어떤 친절함, 그 다음에 근면함, 그 흥기, 열정 이런 것들에 이렇게 그 감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국입니다. 정말 인구 5천에서 3만 불 이상 개인 소득이 7위국이거든요. 증권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하면 아까 그 이채연 회장께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지주사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이. 그런데 이런 요인에는 이런 지배주주들이 돈 될만 하면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해서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해주고 싶은 생각들이 없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쪽들은 집중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기업 분할을 한다든가 기업을 이렇게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통해서 오래 투자하면은 오히려 그 일반 주주들의 어떤 가치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장기 투자를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투자 환경이나 투자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제 그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 보고 이러면 우리는 분명히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유독 이 자본시장만이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데 과연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자산 구조가 지금 이제 이 자본시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과연 이런 역할을 하는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투자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여행사도 하나 모두토보다는 이제 그 직판 여행을 하는 회사가 훨씬 경쟁력이 있듯이 또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자체가 그냥 디자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이렇게 하고 그러면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시모니니 이런 11뭔가나 이런 회사들도 돈을 벌지만 물류유통 항만 창고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도 큰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외에 또 아까 이제 성장 주기에 이제 투자하라고 얘기하면은 기업들도 KCC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내수 기업이었는데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2년 전에 인수를 해서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아까 CJ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비비고 만두나 이런 것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서도 팔려요. 세계인들이 이런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기업하는 환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PHL이라는 그 생분해되는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국의 제일제당이 그런 어떤 그 성장 모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찾아가지고 길게 투자하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주 성장주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돈을 버는 기업들은 근데 그런 돈 버는 기업들이 결국은 그 공정한 어떤 분배를 통해서 분배라는 게 이제 배당이지 않습니까? 배당을 통해서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융투자회사들 이런 쪽들은 다 배당 성향이
뭐 30-40%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찾아가지고 투자하면은 네.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이 두 분 투자 대가의 대담을 기획한 의도는 올 상반기 동학개미들이 너무 다른 그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 너무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예. 많이 좀 톤다운 돼 있는 것 같아서 예. 투자 대가들의 어떤 말씀 조언을 듣고 예. 이제 그 다시 용기 100배에서 하반기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성공 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이었거든요. 두 분의 말씀 제가 잘 갈무리해서 예. 신동하게 보도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 이 투자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